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오늘 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를 하자 이제 강제 수사를 결정한 것인데, 이제 수수는 자연스럽다라는 것인데 과연 또 이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집행 이후에 또 48시간 안에 또 이게 영장 청구도 가능할 거 이 부분인데, 자 일단 유자 위원장께서 변호사시니까 예.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형사소송법상 당연한 수순이고, 예,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예, 지금 공수처가 3번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3번을 보통 불응하면 예, 그다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이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인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3번 정도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요건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건대로 이제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그 정당한 이유를 본인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3번 정도 출석 요구를 불응했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상태다. 오늘 밤 자정이나 새벽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부되면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예.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게 일주일 정도 주어지는데요. 그렇군요. 통상 일주일 안에 이제 집행하고 싶을 때 수사기관이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바로 집행하겠다는 뜻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다가 혹시 이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사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되 바로 집행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이미 그 소환 요구에 응하기를 또 다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태도 자체가 뭐 본인이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마치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3번이나 거부를 하고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한다니까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좀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와서 변호사들이 설명하는 모습 보면 지난주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까 장병들이 민주당의 어떤 회유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한 게 아니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이 국격에 좋냐, 국익에 부합하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수처 수사에 임해서 조금 그러한 체포되는 상황이 전 세계로 중계되는 상황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 그러므로 공수처가 이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죄명은 공수처법에 법정돼 있는데 내란죄가 없는 건 맞습니다. 예. 김용현 씨가 똑같은 주장을 했었죠. 아니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데 왜냐하면 부패 경제 등으로만 이제 한정돼 있거든요. 예. 이걸 나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겠다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영장 실질 단계에서 법원이 일단 가르마를 한번 탔어요. 예.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관련 사건, 수사를 직권남용하다가 이게 다른 사건과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예. 거기서 맞춰야 되느냐, 딱 중단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관련 사건을 할 수 있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논리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예.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할 수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정파를 다 떠나서요. 내란죄가 훨씬 법정형이 높아요. 직권남용은 미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고 이게 영장실질이나 이런
지금의 단계 수사 과정 중에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진짜 본 심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도 좀 열려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검밖에 이런 안전장치는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아하. 그런데 공수처가 불러서 못 간다. 수사권 없지 않느냐. 그럼 검찰이 불렀을 때도 같은 논리로 안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누가 부르면 가겠다는 겁니까? 공조본은 또 안 가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죠. 예, 강철 의원님. 이거 이재명 대표 사례를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유용 의혹, 이게 결국 이제 1억 원 넘는 유용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검찰이 이렇게 지금 공수처처럼 계속 여기도 이재명 대표한테도 출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당대회 또는 국정감사 이런 걸 3차례 출석을 모두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하였고 서면 아마 질의서도 아마 그때 내지 않은 거.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다 비판을 했어요. 이게 3차례나 검찰 요구를 출석 요구를 비판하는 묵사라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국민은 없는데 예. 재벌회장도 아마 뭐 힘들 것이다. 그런데 왜 어떻게 공당 대표가 이러냐 이랬는데 윤 대통령도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검찰이 또는 공수처가 나름의 혐의를 가지고 예. 당연히 수사를 요구를 하면은 출석을 요구를 하면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국민의힘도 그때 이재명 대표 비판했는데 그 같은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 봅니다. 네. 자, 체포영장이 만약 집행을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영장 청구를 제대로 해서 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도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굉장히 수사의 비판도 그렇죠. 많이 있고 이게 또 제대로 된 수사냐 혹은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준비했을 것이 증거 확보가 제대로 됐을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래서 시간 끌 때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영 씨 공소장을 좀 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공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용현 씨는 이게 범죄 구조상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달되는 구조의 범죄예요. 이 내란죄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참여자가 있는 거고 부하 네. 수행하는 자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중간책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사실상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이 부분은 공수처로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 악의로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거를 이제 받아봤다고 하고 예. 그렇다면 이 수사가 그때 김경진 전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법리적으로 엄청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명징해요. 목격자 진술 그리고 지휘관들이 사실상 자백을 다 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발부가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의 기간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일단 인신을 확보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는 영장을 치든지 풀어줘야 됩니다. 예. 제가 사건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영장 발부가 돼서 인신 확보했는데 48시간 안에 풀어주는 경우 못 봤습니다. 예. 이건 영장을 100%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굉장히 논리가 흔들리거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 지금 전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 27일 검찰이 이제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공개를 했죠. 거기 보면 김용현 전 장관보다 대통령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경고성 계엄이었다.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 이런 주장과 달리 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유재하 위원장? 지금 이제 계엄법 그리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에 적법하게 이 계엄 행위를 계엄 선포를 하고 이제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려면 예.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기관의 그 권능 행사를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했다는 의도가 확인됐다라는 그런 공소장 내용은 결국은 이제 국헌 문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한 아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언론 보도상에 나왔지만 이제 최상목 그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예, 당시 예. 부총리 시절에 국무회의에서 받은 문건에 의하면 거기에 국회 운영비를 뭐 끊어라. 그리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짜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예. 이제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예. 비상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작동을 해야 되고 또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봉쇄됐다면 혹은 그것이 그 행사가 어렵게 됐다면 그 자체가 국헌 문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의도가 확인됐다는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은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국헌 문란에 가까울 정도의 예. 그런 어떤
해당하는 계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쳤고 나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내란 맞지 않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TV로 다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날 상황이.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국회라는 그 본청 건물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국회 건물이요 굉장히 천장이 높고 웅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시설물을 파괴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예. 모든 국민이라면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감을 받았으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예. 그런 것만 봐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이것을 아니라고 우기고 또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가 예. 30년 동안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30년 동안 본인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검찰 조직에서 공소장을 썼는데 그것마저 부정하면서 농담으로 했다? 경고성이었다. 한번 경고성이었다? 경고성으로 그렇게 총을 들고 그 많은 청년들을 예. 내란군이라는 오명을 씌워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때 그냥 본인이 쳐들어오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국가 반역자라는 멍해를 씌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좀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 밑에 장성들도 본인은 처벌받더라도 부하 직원은 용서해 달라고 지금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정말 이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진솔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찬호 의원. 네. 자, 일단은 김용인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네. 또 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고 네.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다. 계엄형법을 위반했다는 네.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선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네. 헌법에 이 대통령 계엄을 하게 하면은 국회는 일정한 요건, 네. 뭐 그 제적 과반수인가요? 예. 그걸로 해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예. 그때 그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헌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법이 헌법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계엄을 만약에 선포를 했다 하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의 해제를 요구하는 그 일종의 투표 행위, 입법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거죠. 권리입니다. 예. 근데 이거 자체를 만약에 막는다. 어허. 그럼 의원들이 이제 국회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투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자체를 지금 막는 포고령을 내놓으면 그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위헌이기 때문에 그 포고령이 전혀 효력이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예. 일반 국민도 조금만 상식이 생각하면 알 수 아닌가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계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느꼈지만 예.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 때 아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은 오로지 국회밖에 국회의원들이 없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국회에 들어가서 그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는 행위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엄법으로 해서 계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것이고 유일한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한동훈 대표 이건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동훈 대표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서 그 한동훈 의원이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뭐죠? 그 이제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18명 이끌고 어떤 정치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과연 이런 거에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되겠고요. 예. 본질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 헌법상 권리 마무리. 이 부분을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왜 마무리하겠습니다. 굳이 이거 하나만 하면 예. 이재명 대표하고 왜 박주민 의원을 한 대표하고 엮었느냐? 그것은 한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누구냐 박주민 의원하고 한통속이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려고. 세우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호 대변인, 유재화 당협위원장, 장민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